고려 초에 거란과 전쟁을 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영웅들이,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웅들이 출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공진이죠. 드라마를 통해서 겨우 이름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자, 하공진 언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고려사 하공진 열전이 있어서 그나마 하공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도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맨 첫 문장이 진주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주 사람이라는 건데 고려시대 사람들을 설명할 때 어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 사람의 본관을 가리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진주 하씨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또 재확인할 수 있냐면 조선 초에 기록된 세종실록 지리지의 각 군현의 성씨조를 보면 이제 진주를 찾아가는 거죠. 세종실록 지리지 진주 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토성이라고 해놓고 정씨, 하씨, 강씨, 소씨 네 성씨를 기재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정씨, 진주 하씨, 진주 강씨, 진주 소씨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아마 신라말 고려 초의 혼란기에서 지방의 독립 세력으로 등장한 호족 가운데 진주에서 세력을 키운 어떤 사람이 하씨성을 받은 것이다. 성씨를 고려 태조 왕건으로부터 하사받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하공진이 직접 태조 왕건을 만나지는 못했을 테니까 하공진의 할아버지나 또는 증조 할아버지 정도에서 왕건을 도왔고 그래서 하씨성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주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더 있죠. 강민첨, 네, 역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강민첨도 진주 강씨입니다. 아마 하공진과 강민첨은 활동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진주 사람이네? 이러면서 가까이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진주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조선 초의 하륜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하륜도 진주 하십니다. 그 조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 이런 거를 알려면 사조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사조는 네 분의 할아버지, 증조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외조부 이렇게 넷을 조사하게 되는데 하공진의 경우는 넷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공진이 이 집안에서는 처음 유명해지는 사람이에요. 관리가 된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데 목종 때 관직이 중랑장으로 돼 있거든요. 군대의 지휘관, 다시 얘기해서 무신이죠. 무신관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적어도 과거에 급제했거나 하는 이런 문신은 아니었다는 뜻이고 대체로 군인으로 시작해서 무신관직을 얻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사 하공진 열전에 따라서 이 사람의 관직과 활동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때 압강도 구당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나루에 파견되어서 뭔가를 하는 관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관직 이름이죠. 왜 이때 압록강에 이런 관직이 설치되었는가? 요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994년의 일입니다. 고려사 세가를 찾아보면 처음으로 압강도 구당을 설치하고 이승건을 사로 삼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하공진으로 대신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994년에 압강도 구당사라고 하는 관리를 처음 파견했다는 것인데 이 994년이 어떤 해냐면 고려와 거란의 1차 전쟁이 끝난 해입니다. 993년 겨울에 서희와 소손명이 외교 담판을 벌였죠. 이 압강도 구당사가 파견되기 1년 전
사실은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때 서희가 뭐라고 하죠? 압록강 안팎이 모두 우리 땅인데 여진이 길을 막고 있어서 바다를 건너기보다 어렵다. 거란에 사대하지 못한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 옛 영토를 돌려줘서 여기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가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거란에 사대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거란군이 물러나게 됐고, 자, 그렇다면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 후속 조치는 뭐냐면 압록강까지 성과 보루를 쌓아서 길을 내는 작업을 하는 것일 텐데, 안북부부터 압록강까지 280리 이 공간에는 고려가 성을 쌓는 것으로 우리 합의를 하자. 이렇게 소손령이 이야기를 해와요. 자, 여기에 따라서 청천강에서 압록강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 길을 내고 성을 쌓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공진이 파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압록강가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성 쌓는 일을 감독했다는 거예요. 왜 감독을 해야 됐죠? 원래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진족은 거기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려와 거란이 자기들끼리 합의해놓고 여기 고려 땅이니까 다 나가. 이제 고려가 거기다 성을 쌓을 거야. 이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여진이 반발을 하니까 하공진이 파견되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하공진은 이때 군대를 이끌고 파견이 됐을 거예요. 무신이었던 거죠. 하공진의 이러한 역할로 그 결과 변방의 초적을 제거했고, 초적은 도적이란 뜻이고 이거는 아마 여진족을 가리키는 걸 겁니다. 이걸 다 제거한 다음에는 별다른 대비가 없어도 변방의 사정이 한가로워졌다. 여기가 평온해졌다라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하공진의 역할인 거죠. 자, 이 일을 하고 아마 돌아왔겠죠. 돌아온 다음에 기록이 또 뚝 끊어졌다가 목종 때 중랑장에 임명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중랑장은 무신 정오품관직이고 500명 부대의 지휘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때 뒤의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공진이 함부로 동여진 부락을 공격했다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함부로라는 것은 명령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공격했다가라는 뜻인데 패배를 해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밝혀지게 되냐면 이때 하공진과 함께 동여진 부락을 공격했던 유종이라는 사람이 이 패배를 한스럽게 생각했는데 이 계속 걸렸던 거예요. 패배했던. 이걸 기억하고 있던 유종이 여진족 95명이 고려에 와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려에 조공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공하러 와서 화주관에 도착하자. 화주는 지금 함경도에 금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영흥이라고도 불리는 곳인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유종이 이 95명을 모두 죽였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유종뿐 아니라 하공진까지도 연루되어서 유배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 유배 사실을 기록하면서 전에 하공진이 이랬던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마 그 전에 하공진이 동북면에 있으면서 여진족을 함부로 공격했다가 패배한 사실을 밝히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공진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종이 병으로 자리에 눕자 친종장군 유방, 중랑장, 탁사정 등과 함께 침전문 가까이에서 당직을 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고려사 세가에서 그 시기를 좀 더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1009년이에요. 목종 12년 1월 16일 날, 이날 목종이 병이 들거든요. 이날 왕이 관등을 하고 있었는데, 관등은 뭐죠? 초파일날 하는 게 관등이잖아요. 이걸 연등회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음력 4월 8일 날에서 초파일이라고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부처님 탄생일을 음력 1월 15일로 잡고 했어요. 1월 15일 날 아마 관등을 하고 그 행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걸로 봐야 되겠죠. 16일 날 왕이 관등을 하고 있는데
대부라고 하는 궁궐에서 사용하는 온갖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나서 이 불이 번져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어머니 천추태후가 있는 천추전을 태웠다. 궁궐에 굉장히 큰 화재가 난 거예요. 이걸 보고 왕이 비탄해하다가 슬퍼하다가 병이 나서 정무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고려사 세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이 난 목종을 신하들이 이제 지키게 돼요. 이 신하들은 이때 고의적으로 궁궐에 누군가가 불을 냈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정변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 정변을 누가 일으켰을까? 아마 이 사람들이 의심한 것은 그 집주인 천추태후와 김치향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왕 주변의 신하들이 왕을 둘러쌉니다. 호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호위를 했냐면 왕사와 국사 두 고승, 이 승려에게도 관직이 주어져서요. 고려시대는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승려가 국사고 그 다음이 왕사예요. 이 두 명의 고승과 재신, 참지정사 유진, 중추원사 최항 두 사람, 그리고 급사중 최충순, 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은대에서 직숙했다. 은대라고 하는 것은 국왕 주변에 늘 있으면서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왕한테 뭔가를 아뢰는 사람들. 직숙이라고 하는 거는 자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퇴근하지 않고 여기에 다 앉아 있으면서 왕의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친종장군 유방과 중랑장 유종 탁사정 하공진, 여기 하공진 이름이 나와요. 근전문에서 직숙했다. 그러니까 궁궐 문을 다 닫고 여기에 군데군데 사람들이 밤을 새우고 지키면서 왕을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화재 사건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바로 옆에 있던 최충순, 최항과 함께 후사 문제를 논의했다. 내가 더 못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황보유의를 신열사로 보내서, 신열사는 지금 북한산에 있는 절이잖아요. 여기 보내서 대량원군을 맞이해 오게 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서경도순검사 강조가 무장한 병력을 거느리고 도착해서 왕을 폐위할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사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있는 그 혼란한 중에 하공진의 관직이 바뀝니다. 중랑장이었잖아요. 중랑장이 상서좌사 낭중으로 옮겼다. 이런 기록이 툭 튀어나와요. 이 상서좌사 낭중이라는 것은 문신관직입니다. 문신 정오품 관직인데요. 그런데 옮기자마자 강조가 거병에서 개경 근처로 다가오자 하공진은 탁사정과 함께 강조에게 도망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강조가 궁궐문을 열고 들어온 게 1009년 2월 3일이거든요. 아까 목종이 병이 난 것이 1009년 1월 16일이니까 요 보름 정도 사이에 하공진이 중랑장에서 낭중으로 관직을 옮기면서 개반을 한 거죠. 그런데 왕을 지키고 있던 하공진이 탁사정과 함께 왕을 배신하고 강조에게 도망쳤다.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망친 거지만 강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궁궐에서 국왕 옆에 있던 두 사람이 자기 편을 들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서 목종은 대량원군을 불러와라 그랬고 강조는 그 사실을 모르는 채 북쪽에서 이제 군대를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목종과 대량원군과 강조, 이 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공진은 강조에게 배팅을 한 거죠. 강조가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강조에 가서 붙은 겁니다. 강조가 정변을 일으킨 거니까 이때 정변에 협력한 거죠.
자,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고 실은 죽이기까지 하고 현종을 왕위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강조 편에 서 있었던 하공진이 이제 뭔가 득세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현종이 왕이 된 다음 해, 그러니까 강조가 정변에 성공하고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좌사낭중 하공진과, 이때 관직이 좌사낭중으로 돼 있죠. 화주방어낭중 유종을 먼섬에 유배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전에 동북면 부락을 함부로 공격했다가 패배한 그것이 이때 문제가 된 거예요. 왜 문제가 됐는지 이 고려사 기록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하공진이 일찍이 동려진을 공격했다가 패배했다. 유종이 그것을 한스럽게 생각했는데 마침 여진족 95명의 내조에서 화주간에 도착하자 유종이 모두 죽였다. 이 때문에 하공진과 유종이 함께 연좌되어서 유배되었다. 그런데 왜 전리를 끌어내가지고 강조를 도왔던 이 사람들을 유배를 보낸 걸까요? 그 다음 기록이 나옵니다. 여진이 거란에 호소를 해요. 이때 여진족이 거란에 가서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려 군인들이 우리 사람 여진족 95명을 갑자기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란주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거란주가 거란 황제죠.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고려 강조가 임금을 시해한 것은 대역죄이니 군사를 내어 죄를 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이거 서로 맥락이 없는 기록이 왜 이렇게 한 자리에 이어져 있게 된 걸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고려에서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시해하고 현종을 옹립했다라고 한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고려는 계속 거란에 숨기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것이 혹시 거란이 고려를 침략할 명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명분이 되어서 거란의 고려 침략이 이루어진 건데요. 이때 여진족의 역할이 있어요. 사실은 고려가 숨기려고 했던 일이 이러저러한 일입니다라고 말하자면 거란에 가서 고자질을 한 것이 여진족들이었던 거예요. 여진족이 왜 거란에 가서 이런 고자질을 했을까요? 전에 유종이 여진족 95명을 함부로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공진과 유종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동려진 부락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이걸 또 사적으로 복수를 한 거예요. 이것이 고려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 이래서 이 두 사람을 유배를 보낸 거죠. 자,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배되고 한 7, 8개월쯤 있다가 전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거란 성종이 고려를 침략해오는 일이 생겨요. 자, 이러니까 이제 누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걸 따질 때가 아니죠. 오히려 이 두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군대 지휘관 한 사람이라도 아깝다. 그래서 1010년 12월에 하공진과 유종을 소환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강조가 패배해서 죽음을 당한 뒤에요. 자, 거란주, 거란 성종이 흥화진을 포위한 것이 1010년 11월 16일, 강조가 통주에서 패배한 것이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하공진과 유종이 소환된 것은 12월이니까 강조까지 패배해서 고려가 이제 군사지휘관이 한 사람이라도 아쉬울 때, 그때 섬에 유배되어 있던 이 두 사람이 소환되고 복직이 된 거죠. 1010년 12월 28일 날 현종이 개경을 벌이고 나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하공진이 현종을 뒤따라갑니다. 유배에서 풀렸으니까 일단 왕을 만나야 되잖아요. 뒤따라가요. 이 지체문 열전 보면 12월 30일 날 현종이 창화현, 지금 경기도 양주예요.
여기 도착했을 때 어떤 향리가 왕은 나를 아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대들듯 했고, 왕이 모른 척 하니까 왕의 행렬에다가 활도 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도피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향리가 소란을 피우면서 하공진이 지금 채충순을 잡으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때 이 하공진이 왕을 도우러 오는 게 아니라 왕을 공격하러 온다는 이런 소문을 낸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왕이 깜짝 놀랬고, 그래서 도봉사라고 하는 절로 피신을 하게 됐고, 이 도봉사에서 지체문이 뭐라고 해요? 간밤의 적도들은 아무래도 하공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나가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종이 뭐 가지 마시오, 이 소매를 잡았고, 지체문은 내가 여기서 왕을 배신하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겨우 안심시켜 놓고 지체문이 나가잖아요. 창화연으로 가는 길에서 하공진을 만나요. 이래서 지체문이 하공진한테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힐책을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공진은 나는 그런 일 없어요,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 이제 지체문 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하공진이 거느리고 온 군대가 20명이었다는 거죠. 이 군대를 이제 전부 왕한테 내어줘서 현종이 길을 가는데 이제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왕이 하공진과 유종을 접견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노고를 위로했으며, 노고라는 건 그 섬에 유배 가서 고생 많이 했다, 그 섬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이런 노고를 위로를 해요. 이때 하공진이 현종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거란은 본래 강조를 처벌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는데 지금 이미 강조를 체포했으니 이제 더 싸울 명분이 없습니다. 지금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면 저들은 반드시 군대를 철수할 것입니다. 이거는 군인답지 않은 아주 굉장히 외교적인 그 판단을 한 거예요. 전쟁의 명분이 강조의 처벌인데 강조를 잡았으니까 전쟁을 더 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없다는 거 알리고 그만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돌아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종이 점을 쳐서 이 사람들을 보낼지 말지 점을 쳤는데 길한괴를 얻었다. 옛날 사람들은 참 점 많이 믿어요. 길한괴를 얻었으므로 하공진과 고영기에게 표문을 가지고 거란 진영으로 가도록 했다. 이 표문은 뭐겠어요? 자, 이제 강조를 처벌했으니 더 싸울 명분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만 돌아가시죠. 뭐 이런 표문이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는데 이제 하공진이 왕을 만난 다음에 다시 그 바로 옆에 있는 창화현에 가서 자기가 직접 가지를 않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이거를 맡긴 거예요. 낭장, 장민, 별장, 정렬. 낭장은 정육품, 별장은 정칠품 무관직입니다. 자기 부하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거란 군영에 가서 이렇게 말을 전해라. 어떻게? 국왕께서 직접 와서 뵙기를 원하셨으나 군사의 위세를 두려워하셨고 또 국내의 여러 어려운 사정 때문에 강남으로 피난 가셨으므로 배신 하공진 등을 보내 사유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배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려 국왕의 신하가 국왕을 책봉한 황제에 대해서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고려 국왕의 신하이고 거란 황제에게는 배신이 되는 거죠. 자, 이 배신, 하공진을 보내 그 사유를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공진도 역시 두려워서 감히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속히 군사를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을 전해라 해서 이제 두 사람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장민과 정렬이 거란 군영에 도착하기 전에 거란 선봉군이 창호연까지 도착을 합니다. 거란 선봉군이 양주까지 온 거예요. 그때 현종은 어디 있었냐면요, 광주에 있었거든요. 지금 양주하고 광주 사이 이거 금방 가잖아요.
고려 국왕하고 거란 군대가 그만큼 가까워진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선봉부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돼요. 못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공진이 이 거란 선봉부대에 직접 갑니다. 그랬더니 거란 측에서 하공진한테 묻습니다. 너희 국왕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하공진이 지금 강남으로 가고 계시는데 계신 곳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먼가 가까운가? 그러니까 하공진이 강남이 너무 멀어서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국왕을 추격하던 거란 군대가 돌아갔다. 이게 고려 입장에서 거두절미하고 결과만 썼기 때문에 거란이 너무 어수룩한 사람으로 비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과연 거란이 이 말만 믿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거란에게 뭔가 약속을 했고 그래서 돌아간 것이다 라고 봐야 될 텐데 그 약속이 뭐였는지는 그 다음에 밝혀집니다. 거란이 돌아간 다음에 고려 국왕의 친조를 요구해요. 고려 국왕이 왜 거란에 오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거란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미리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하공진이 거란군을 만났을 때 이때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을 듣고 아마 갔을 거예요. 하공진 열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듬해에는 하공진이 고영기와 함께 거란 진영으로 가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간청하니 거란주가 허락하고 하공진 등을 억류했다. 이때 하공진이 거란 진영으로 가서 군대를 철수할 것을 간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봉부대가 아니라 거란 황제가 있는 본 진영까지 간 걸 뜻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간청하니 거란주가 허락하고 하공진 등을 억류했다라는 말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상상이 돼요. 창화현까지 내려온 거란의 선봉부대를 설득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게 한 거예요. 이 군대를 따라서 하공진이 올라갔고 올라가서는 거란 황제를 만난 거죠. 여기에서 똑같은 논리로 이 거란 성종을 설득을 했고 친조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협상을 벌였고 그러면서 거란주가 허락하고 군대를 돌리는데 그냥 돌린 게 아니라 하공진을 억류해요. 인질로 잡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1011년 1월 11일 날 거란군이 철수를 결정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란에 가서 하공진은 억류당했지만 내심 환국을 도모하면서 고려에 돌아올 뜻을 버리지라는 거죠. 겉으로는 충성을 보였고 거란주도 은총과 대우를 심히 더해줬다. 아주 후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공진은 계속 돌아올 생각을 해요. 하공진이 고영기와 함께 은밀히 모의하고 거란주에게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으니 저희들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점검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주가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려로 도망갈 기회를 잡았는데 마침 그때 고려왕이 국도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거란 황제가 두 사람한테 야, 너희들 갈 필요 없어 이런 거예요. 가지마. 고려로 돌아오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거란주가 고영기를 중경에 살게 하고 하공진을 연경에 살게 한 뒤에 양가의 딸을 주어서 결혼까지 시킵니다. 아주 여기 살게 한 거예요. 두 사람 다 고려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고려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여기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하공진은 돌아올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공진이 좋은 말을 많이 사서 동쪽으로 가는 길에 차례로 배치해두고 계획을 세웠다. 그러니까 역마다 자기 말을 사서 이렇게 배치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바꿔 타고 고려로 도망올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탄로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거란 성종한테 알려요.
보고를 한 거죠. 이건 뭐 고자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거란주가 불러다가 국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공진이 사실대로 자세히 대답하고 또 말하기를 신은 본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하나 살아서 대조를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조가 이제 거란이죠. 본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란주가 의롭게 여기고 참 네가 장하다. 비록 적이지만 대단하다. 이런 거죠. 풀어주면서 절개를 고쳐 내게 충성하라 라고 설득했으나 하공진의 말투가 사나워지고 점점 불손해지니 싫어요. 싫다니까요. 싫다는데 왜 그래요? 뭐 이런 거죠. 마침내 그를 죽이고 다투어 심장과 간을 꺼내 먹었다. 이것 때문에 이 거란이 야만스럽다는 이미지가 참 이건 피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죠. 이 거란 황제의 배신감, 분노, 이게 얼마나 심했나. 그래도 심장과 간 이건 좀 너무했는데요. 제가 거란을 그렇게 야만스럽게 보지 말자고 늘 주장하는데 이거는 거란 황제 너무했어요. 이거는 변호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거란 쪽 기록에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거란 쪽 기록은 이제 이 한문으로 기록된 요사라고 하는 역사책인데 여기에는 하공진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자, 고려사 기록이 그렇습니다. 하공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에서는 그의 공문을 기록하고 하공진 대신 그 아들 하칙충에게 녹봉을 올려주고 관직도 올려주고 이런 포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40년 뒤에 문종이 포상을 합니다. 좌사낭중 하공진은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적을 대하며 몸을 돌보지 않았고 세치혈을 움직여 능히 대군을 물리쳤으니 공신각에 초상을 그릴 만하다. 자, 이렇게 공을 한번 상기시키고 그 아들 하칙중을 오품직으로 뛰어올려 임명했다. 얼마 뒤에 또 한 번 그의 공적을 기록하고 상서 공부시랑을 추증했다. 죽은 사람의 관직을 높여주는 것을 추증이라고 합니다. 하공진이 죽을 때 정오품 낭중이었거든요. 이것을 정사품 시랑으로 올려준 겁니다.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고려는 이 공신을 두고두고 기억합니다. 하공진이 죽은 지 80년 뒤가 되는 1095년에 또 한 번 포상을 해요. 이때는 하공진뿐 아니라 고려 초기의 공신들을 전부 포상을 하는데요. 태조 때 사망공신의 손자와 외손자로 관직이 없는 사람은 집집마다 한 명씩 벼슬길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걸 음서라고 해요. 음서, 공신 후손들에게 관직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종의 이름은 특별히 밝혀요. 현종 때 공신 하공진과 장군 송국화, 그리고 경술련의 거란으로 갔다가 억류된 정사부사는 그 자손 한 명이 벼슬길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한다. 그로부터 15년 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종 5년인데 왕이 여러 종친과 제추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서 어떤 광대가 연극을 하면서 선대공신 하공진의 공을 칭송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공진이 죽은 지 지금 100년 정도가 됐는데도 고려의 광대가 그 옛날 하공진의 그 공을 기억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연극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공진이 죽은 뒤 100년이 가깝도록 고려의 백성들이 하공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대가 사람들이 모르는 하공진 연극을 했겠어요? 100년 전의 공신을 기록한다. 100년 뒤에까지도 공신으로 기억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왕이 그렇구나, 하공진이 있었지 해서 그 후손, 현손이니까
하공진을 고조라고 부르는 손자예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는 부, 조, 증조, 고조, 현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자, 손, 증손 다음에 고손이란 말을 쓰지 않고 현손이란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고손 그러면 손자가 높은 손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요 말은 없어요. 현손이던 하준이라는 사람한테 관직을 한 등급 올려주고 시 한 수를 지어서 하사해요. 아마 하준, 우리 고조 할아버지 덕에 내가 관직이 오르다니, 왕이 직접 시를 써서 나에게 내리다니, 이 시는 아마 표구 잘해가지고 가보로 대대손손 보관을 했을 겁니다. 100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한다.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1298년에 그러면 하공진이 죽은 게 10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죽은 지 287년 뒤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포상을 한 거예요. 이때 충선왕이 왕이 되면서 즉위 교서를 내리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거란군을 퇴각할 수 있게 한 서희, 하공진, 노전, 양규 등에게는 내외손의 현손 중 한 사람에게 관직을 허락한다. 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외손의 현손이라는 건 뭐냐면 손자의 현손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때쯤 살아있을 하공진의 후손이죠. 이 사람한테 잘 알지도 못했던 너희 할아버지 중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것 때문에 너한테 관직을 줄 거야.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300년 가깝도록 기억을 하고 그 후손을 포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1308년에 이번에는 충선왕이 복위하는 일이 있는데 복위 교서에서도 똑같이 현종 때 공신 하공진, 노전, 양규의 내외 현손의 현손에까지 현손의 현손에 이르기까지 1호당 1명씩, 한 집당 1명씩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준 겁니까? 300년 지나도록 그 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은요, 고려가 어떻게 해서 500년을 버텼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공신을 잊지 않았다. 우리 독립운동한 분들이요,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00년? 150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 우리가 꼭 이 사람들 이렇게 우대해야 돼? 이런 생각.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요, 가끔은 우리가 이때 고려 사람들보다 못한 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 하공진의 그 공은 300년 뒤에까지도 기억될 뿐 아니라 국가에서 보상을 하고 있었다. 이 놀라운 사실로 하공진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였습니다.